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경찰서에서 일한다면 주변 동료들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옆에서 커피를 나눠 마시고 농담을 주고받는 그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책의 주인공 조는 경찰서 청소부입니다. 느린 말투에 어눌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느린 조라고 부릅니다. 동료 셀리는 교통사고로 죽은 남동생을 떠올리며 조를 친절하게 챙깁니다. 경찰들은 조 앞에서 거리낌 없이 수사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조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조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비밀이죠. 어느 날 저녁 조는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냅니다. 의자에 편히 기대 앉아 두 발을 식탁 위에 올리고 신발을 벗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무더운 날 직장에서 종일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 맥주를 들고 의자에 앉아 식탁에 다리를 올린 채 신발을 벗을 때의 그 기분. 천국이 따로 없죠. 위층에서 안젤라가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맥주를 홀짝입니다. 5분에 걸쳐 두 번째 병을 비우고 나니 배가 고파 냉장고에서 식은 피자 한 조각을 꺼내 먹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침대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신문을 꺼냅니다. 일면에는 요즘 잘 팔리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온 도시를 떨게 한 어떤 남자에 관한 기사. 여자들을 죽이고 고문한 살인마에 관한 기사입니다. 몇 분 뒤 안젤라가 하얀 수증기와 로션 냄새에 휩싸인 채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면서 욕실에서 나옵니다. 조는 신문을 내려놓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안젤라가 조를 똑바로 바라보며 묻습니다. 당신 누구야? 네, 여러분이 상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조는 신문에 나온 그 살인마입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카버라고 불리는 연쇄 살인마. 7명의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범죄자가 바로 조입니다. 조의 낮과 밤은 완전히 다릅니다. 낮에는 경찰서를 청소하는 주간 업무, 밤에는 사람들을 지우는 야간 업무. 조는 자신의 이중 생활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7건의 살인 중 1건은 조가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피해자인 다니엘라 워커. 금발의 에메랄드빛 눈동자를 가진 미인. 분명 조의 취향이지만 조는 그녀를 죽인 적이 없습니다. 조는 매일 경찰서 회의실 벽에 붙은 다니엘라의 사진 앞에 멈춰 섭니다. 죽기 몇 년 전 일상을 찍은 사진에서 다니엘라는 행복한 30대로 보입니다. 카메라를 향해 몸을 돌리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인데 머리칼이 어깨 위로 반짝이며 흘러내립니다. 누군가 조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한 겁니다. 조는 분노합니다. 자신의 완벽한 작품에 누군가 장난질을 친 것입니다. 조는 이 모방범을 찾아내 자신이 저지른 나머지 6건의 살인죄까지 모두 뒤집어 씌우기로 결심합니다. 경찰서 청소부라는 위치는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에 완벽합니다. 조는 밤늦게까지 남아 청소를 하면서 회의실에 놓인 서류 가방을 열어봅니다. 사건 파일을 훔쳐 집으로 가져가 연구합니다. 경찰들의 대화를 엿듣고 수사 진행 상황을 완벽히 파악합니다. 조는 자신이 경찰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몇 달 전 조는 대담하게도 경찰서를 찾아가 자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슈레더 형사와의 첫 대면이었죠. 하지만 조의 자백은 너무나 허술했고 경찰은 그를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취조실에서 조는 몇 달 전 살해된 여자를 죽인 범인이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어떤 여자를 말하는 거냐고 묻자 조는 보상금이 걸린 여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그게 남자였다고 정정했고 조는 그럼 그 남자를 죽였으니 돈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자백의 진실성에 대한 경찰의 의심을 사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는 그날 경찰서를 나오면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그곳의 어떤 경찰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것을요. 조는 시체를 태워 DNA를 제거했고 타고 남은 시체는 강물에 던져 모든 걸 씻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노인, 성노동자, 장애인, 안전망이 취약한 사람들이었죠. 조는 자신을 테드 번디나 제프리 다머 같은 연쇄 살인범과 비교하는 걸 싫어합니다. 번디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추종자를 거느렸고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결혼까지 한 괴짜였죠. 30명이 넘게 죽였지만 결국 붙잡힌 패배자입니다. 조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결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름을 알리고 싶었다면 존 레논을 총으로 쏘아 죽인 체프먼처럼 유명한 사람을 죽였을 거라고요. 존은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취미가 있을 뿐 평범한 조라고요. 존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환청이 들리지도 않고 신이나 사탄이나 이웃집게를 위해 살인을 하지도 않습니다. 종교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 사람을 죽일 뿐이라고 말하죠. 세상에는 30억에서 40억 명의 여성이 있으니 한두 달에 한 명씩 죽이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관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의 삶은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조는 어머니를 방문합니다. 어머니는 조가 가져온 꽃에도 초콜릿에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설탕이 든 초콜릿은 건강에 안 좋다며 조에게 던집니다. 초콜릿 상자 모서리가 조의 이마에 부딪혀 작은 자국이 생깁니다. 조가 늦게 오면 어머니는 전기요금을 아끼겠다며 저녁을 데워주지도 않습니다. 조는 직접 데우려고 전자레인지로 다가가지만 어머니는 자기 전기로 데울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경찰의 프로파일 보고서에는 조의 심리가 정확히 분석되어 있습니다. 외톨이, 백인, 30대 초반. 하찮고 단순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은 그런 일을 하기에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좌지우지하는 여자와 함께 살며 그녀에게 직접 맞서지 못해 전이 작용을 통해 다른 여자들을 살해함으로써 복수합니다. 범인이 원하는 것은 섹스가 아니라 지배하고 군림하는 힘입니다. 섹스를 무기로서 사용하는 거죠.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의 사진을 엎어놓는 것은 피해자를 비인격화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죽인 뒤가 아니라 죽이기 전에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좌지우지하는 여자를 죽이는 상상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고서는 말합니다. 조는 이 보고서를 읽으며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고서가 조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던 어느 날 조의 삶에 멜리사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멜리사는 조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환상을 이해해주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조는 멜리사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환상에 빠집니다. 마침내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일까요? 조는 멜리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공원으로 나가죠. 하지만 그곳에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멜리사가 갑자기 총을 꺼내 조를 위협합니다. 조에게 수갑을 주어 왼쪽 손목에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조가 망설이자 멜리사는 조의 음경에 총을 겨눕니다. 조는 수갑을 채웁니다. 멜리사는 조에게 바닥에 드러누워 양팔을 위로 해서 나무를 두른 다음 반대쪽 손목에도 수갑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조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멜리사는 조가 느슨하게 채운 수갑을 더 꽉 채웁니다. 수갑이 손목뼈를 꽉 눌러 아프지만 조는 앓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조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멜리사는 조보다 훨씬 더 계획적이고 잔혹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조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보다 더 똑똑한 상대와 마주친 조는 점점 궁지에 몰립니다. 과연 조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멜리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짜 7번째 살인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조가 찾고 있던 모방범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조의 착각일까요? 그리고 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들의 답은 책을 직접 읽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중반 이후의 전개는 정말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거든요.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 이쯤에서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소설의 결말은 독자들에게 큰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범죄자가 주인공인 소설이지만 작가는 결코 그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정의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가 폴 클리브는 이 소설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단순히 스릴 넘치는 범죄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소설이 우리 사회가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처럼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요.
또한 이 소설은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노인, 장애인, 성노동자 같은 사람들이 조의 피해자가 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범죄자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도 결코 그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의 착각과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독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강압적인 양육 환경이 어떻게 사람을 왜곡시키는지, 힘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폭력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어떻게 범죄로 연결되는지를 이 소설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범죄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번째는 내가 아니라는 2025년 9월 17일 서삼독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448페이지 분량의 범죄 스릴러 소설이며 미스터리 장르에 속합니다. 이 책은 범죄 스릴러를 좋아하는 독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반전을 좋아하시는 분들, 심리 분석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빠른 전개의 소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또한 단순한 오락물이 아닌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깊이 있는 소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한번 읽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울 정도로 몰입감이 뛰어난 작품입니다. 전 세계 300만 부가 판매되었고 2024년 아마존 프라임 시리즈로 제작되었으며 한국에서도 드라마화가 진행 중입니다. 독일 아마존 스릴러 분야 1위에 올랐고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중 하나입니다. 리차일드는 폴 클리브의 소설은 내게 자동으로 필독서 등극이다라고 평했고 존 코널리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고전 누아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이런 범죄자의 시점으로 쓰인 소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미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스포일러 없이 감상평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